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we say and what we put out there. I completely disagree. We have to be brave. So many things have happened, it's hard to keep up. I agree. It's a lot to cover.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2025년의 변화들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네. 와, 이게 소비자 트렌드부터 경제, 기술, 또 사회 현상까지 정말 자료가 다채롭네요. 네, 정말 많은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2025년 여러 면에서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목표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핵심적인 흐름 그리고 놓치면 안 될 의미들을 딱 뽑아서 여러분이 이 복잡한 세상을 좀 명쾌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맥박을 함께 짚어보죠. 특히 이 현상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여러분께는 이게 어떤 의미일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소비자의 변화인데요. 네, 소비자들이죠. 한 블로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뭐 단순히 물건만 사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브랜드의 가치 아니면 뭐 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윤리적인지, 환경을 생각하는지, ESG 경영 이런 거요. 아, ESG. 네. 중요하게 보죠. 네. 그리고 소유보다는 경험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구치가 로블록스에 가상 정원 열고 디지털 옷 팔고 했던 것처럼요. 네,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냥 뭐 잠깐 유행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엔. 소비자들이 이제 기업한테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사회적 책임, 또 진정성 있는 소통 이런 걸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 더 근본적인 욕구다. 그렇죠. 여기에 디지털 전환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 생존 전략이 된 거죠. 필수가 됐죠, 이제는. 네, 넷플릭스나 아마존처럼 AI가 알아서 추천해주고 또 뭐 AR, VR로 가상체험 쇼핑하고 아, 맞아요. 옷 입어보고 가구 배치해보고 하는 거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틱톡이나 유튜브로 소통하는 건 뭐 기본이고 심지어 아디다스처럼 NFT로 한정판 디지털 자산 파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NFT. 기술이 정말 브랜드와 소비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약간 결이 다른 흐름도 있어요. 아, 어떤 건가요? 경기 회복이 좀 더디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진짜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필수재 위주로만 소비하는 인내하는 소비자 모습도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인내하는 소비자. 네, 실제 통계로도 그게 보이고 이러다 소비 침체가 좀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경제적인 현실하고 또 변화하는 가치관이 함께 작용하는 겁니다. 아, 복합적이군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소비라든지 가치 있는 경험은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냥 물건 파는 걸 넘어서 우리 브랜드가 당신 삶에 어떤 긍정적 가치를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답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가격표 너머의 가치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은 기술 얘기인데, 와, AI 이야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네, AI 빼놓을 수 없죠. 친절한 금명씨라는 블로그 자료 보니까 2025년 AI는 이제 글이나 그림은 기본이고 영상을 막 만들어내고요. 그 오픈 AI의 소라 같은 거요. 네, 소라, 화제였죠. 네, 그리고 3D 모델링까지 가능해진다 그러고 더 놀라운 건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막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라는 게 나온대요. 뭐 오토 GPT, 대빈 이런 거요. 아, AI 에이전트. 네. 이게 단순 도구가 아니라 거의 뭐 일하는 동료 수준까지 된다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큰 벼슬 아닌가요? 엄청난 변화죠. AI가 이제 뭐 특정 분야 효율성 높이는 걸 넘어서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 그 자체를 그냥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됐어요. 아, 경쟁력 자체를요? 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 미국하고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미주 경쟁 심하죠. 관련 시장이 연평균 뭐 40%, 55%씩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2027년에는 거의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요. 와, 1조 달러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미국은 패권 지키려고,
중국은 추월하려고 그냥 국가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국가 AI 전략 내놓고 세계 3대 AI 강국, 그러니까 AI G3 진입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야,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근데 또 걱정도 돼요. 이 그림자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부분이요?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를 보니까요. 작년 상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 신고 건수가 무려 15%나 늘었대요. 15%나요? 꽤 많이 늘었네요. 네, 특히 정보통신 분야가 제일 많았고 DDoS 공격이나 랜섬웨어 같은 악성 코드 피해 이런 게 주요 유형이라고 하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AI가 발전할수록 사이버 공격도 같이 더 지능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공격도 진화하는군요. 그렇죠. 특히 요즘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늘면서 민감한 데이터 처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정보.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보호나 데이터 보안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나 엣지 AI 같이 데이터를 밖으로 안 보내고 사용자 기기에서 바로 처리하는 기술들, 이런 게 주목받는 이유죠. 엣지 AI? 네. 근데 트리플아이라는 블로그에서도 지적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 정보보호 투자가 미국 같은 주요국에 비하면 너무 낮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4분의 1 수준. 4분의 1이요? 와. 네. 기술 개발 속도 따라 보안 역량 강화가 못 따라가면 이거 정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혁신이란 보안은 정말 같이 가야 하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요. 정말 그렇네요. 보안 투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로벌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좀 불안 요소가 많아 보이는데요. 네, 국제 정세도 만만치 않죠.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계산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계산의 시간이요? 좀 무서운데요? 네.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해지고 동맹국한테 방위비 더 내라고 압박하거나 아니면 광범위하게 관세 때리는 글로벌 관세 전쟁 시나리오까지 거론이 돼요. 관세 전쟁. 네.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대공황 악화시켰던 역사도 다시 생각나게 하고요.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미국 경제만 유독 좀 잘 나가는 경제적 예외주의 현상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이게 2025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 격차를 더 벌릴 수 있거든요. 만약 트럼프 2기가 들어선다면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분석한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정상 명단을 봐도 이 복잡한 구도가 좀 보여요. 그 명단이요. 어땠나요? 러시아나 북한 같은 나라들은 참석했는데 미국이랑 가까운 서방 주요국이나 한국, 일본 정상은 불참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모습들이 현재의 어떤 세력 재편이라든지 지정학적 긴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죠. 미중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문제들이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정말 글로벌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국내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국내도 그렇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국내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면 이게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시키고 경제 주체들 심리도 위축시켜서 최악의 경우 1%대 성장률에 머물 수도 있다, 이런 부의 정치적 경기 사이클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1%대 성장이요? 심각한데요? 부의 정치 사이클이라. 네, 실제로 작년 말에 기업이나 소비자 심리지수가 확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 급등하고 좀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여기에 또 북한의 핵능력 고조화 움직임하고 맞물려서 이 한반도 긴장 속 군비 경쟁 심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방력 발전 계획 마지막 해니까 뭔가 성과를 내려야 할 테고 우리 정부도 국방 예산을 크게 늘렸고요. 네, 정말 안팎으로 도전 과제가 많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외교적 노력? 네. 예를 들어서 유튜브 EJ 채널에서 다룬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억류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 사건. 이게 특정 국가의 이민 정책 강화가 우리 국민한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때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부 대응이 중요하죠. 네, 그 영상에서면 이제 정부 대응이 좀 미흡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는데요. 뭐 이런 사건들이 국제관계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또 그 채널에서는 검찰개혁이나 특검 연장 같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나 논쟁점들도 다루고 있는데 뭐 이런 걸 보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갈등적일 수 있는지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사회 내부의 변화들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것도 참 주목할 게 많네요. 네, 사회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많죠. 트리플라잇 자료를 보니까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대요. 아, 정말요?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네,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남성이었다니 이거 꽤 의미 있는 변화 같아요. 오, 30% 이상이면 상당하네요. 고무적이긴 한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는 계속 심각해져서 노인으로 보는 연령 기준을 지금 65세에서 한 70세 정도로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 논의 계속 나오고 있죠. 인구 구조 변화는 정말 사회 시스템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출생아 수 반등은 물론 긍정적 신호지만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그렇죠. 아직 안심하긴 이르죠. 네, 고령화 심화는 당장 의료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잖아요. 작년에 입원 환자 진료비 1위가 알츠하이머 치매였다는 통계도 있고 또 노인 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인데 이게 더 악화될 우려도 있고요. 아, 노인 빈곤 문제 심각하죠. 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지적한 주택 임대차 시장 재편,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바뀌는 현상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월세 비중 엄청 늘었죠. 이것도 1인 가구 증가 같은 인구 변화랑 관련이 깊습니다. 월세 비중이 늘면 또 가계 소비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다 연결되어 있군요. 일자리 문제도 좀 심각해 보이던데요. 아, 일자리요. 네. 기업들이 경력 있는 신입, 그 중고 신입을 선호하면서 그냥 신규 졸업생들은 취업하기 더 어려워졌고, 네, 중고 신입 선호 현상. 심지어 박사백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고학력자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고 해요. 박사백수라. 네. 그리고 구직 활동 자체를 그냥 포기한 쉬는 청년 숫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니. 아, 청년 세대들 정말 힘들겠어요. 그쵸.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투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또 트리플라잇 자료에서 지적된 거지만 저가 항공사 안전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아, 네. 그것도 봤어요. 불안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산불 재난 대응 미흡 문제, 또 도심 싱크홀 발생 같은 사례들. 아, 싱크홀도 무섭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사회적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안전이 정말 기본인데. 자, 마지막으로 복지 분야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이네요. 네, 복지 분야요. 우선 동물 복지 강화, 이걸 위한 국가계획이 발표됐다고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방 안에만 있는 고립 은둔 청소년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아, 고립운동 청소년 문제 심각하죠. 네, 청년 5명 중 1명,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이 고립은둔 상태라는 조사 결과는 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정도 비율인가요? 와. 반면에 그 장애인이나 노인분들도 식당 같은 데서 쉽게 쓸 수 있게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하려는 정책이 있잖아요. 네, 접근성 높이려는 거요. 그게 소상공인 부담 문제 때문에 일부 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그건 좀 아쉬운 소식이네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지원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그렇죠. 동물복지 강화는 생명 존중 인식이 높아진 결과이고 이제는 학대 처벌 강화나 반려인 교육 의무화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죠. 네. 고립 은둔 청소년 문제는 이게 정말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볼 수가 없어요. 사회적 연결망을 회복시키고 개개인에게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정말 시급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그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논란은 접근성 보장이라는 중요한 가치하고 또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이 정책 조율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정말 그러네요.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정말 2025년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와, 기술의 눈부신 발전부터 소비자의 마음 변화, 또 불안정한 국제 정세, 그리고 우리 사회 안의 다양한 고민들까지 정말 수많은 변화와 도전이 교차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이 복잡한 시대를 헤쳐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뭐랄까 작은 등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살펴본 트렌드들이 중요한 건 이게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깊숙이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연결성. 예를 들어서 AI 개인화 서비스가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나 사이버 보안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잖아요. 네, 딱 그렇네요. 기술 발전은 늘 이렇게 사회적 숙제를 동반하는 거고요. 또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글로벌 무역 갈등 같은 외부 요인이 국내 소비 심리나 자영업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맞아요. 또 한편에서는 K 콘텐츠 인기가 음식, 뷰티로 퍼져나가는 진격의 메이드 인 K 현상, 이런 긍정적인 흐름도 있지만 네, 좋은 흐름이죠. 동시에 잠재적인 무역 분쟁이나 국내 정치 불안정성 같은 리스크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양면이 다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변화의 물결을 짚어봤는데요. 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AI가 바꿔놓을 미래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또 혹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놓친 또 다른 중요한 변화의 조짐 같은 건 없을까요? 아, 그런 것도 좋겠네요. 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